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위로 언니만 셋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으려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는 넷째인 저까지 딸인 걸 보시고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딸 부잣집에 막내가 된 건 태어날 때부터 사방에서 오는 구박과 아쉬움의 소리를 당연하게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티날 정도로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예뻐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두 분의 관심을 처음 받은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장기로 4살 터울 사촌 오빠를 이긴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긍정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사내 앞길을 막을 아주 드센 기집애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그날부터일 거예요. 아예 이런 소리를 들을 거면 진짜 주변 남자들을 다 이겨보자라는 오기가 생긴 거 말이죠. 하지만 제 언니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무조건 밖에 나가 남자아이들과 대거리를 하고 싸우고 들어오면 언니들은 그냥 편하게 살라고 왜 그러냐고 말릴 뿐 잘한다, 대견하다 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럴수록 저는 더 진짜로 이겨먹기 위해 악착같이 굴었죠. 싸움꾼처럼 싸우고 사는 저와 달리 언니들은 이런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란에 외국으로 시집가는 것이라고 쓸 정도였으니까요. 사람이 한 가지를 오랫동안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언니들은 모두 외국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터울이 좀 있었던 데다가 딱히 외국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던 저만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죠. 그나마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네에서 남자아이들과 싸우기라도 했죠.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나마도 싸울 남자들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사주에 뭐가 없어서 온 집안의 여자만 득식을 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사실 사주가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도 자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내 사주엔 남자는 없이 여자만 이렇게 가득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자애가 부족해서 1학년 때부터 내내 짝꿍도 여자였어요. 게다가 여중, 여고, 대학도 여대를 가고 나니까 주변의 남자는 씨가 말랐다 싶을 정도로 없었죠. 오죽하면 제가 딱 대학 합격 후 여대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저희 엄마가 한숨 푹 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너 시집이나 가겠냐? 어째 네 인생에 이렇게 끝도 없이 여자만 가득하냐? 내가 뭐를 잘못 먹었나? 어쨌건 너는 장학금 안 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미팅 소개팅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가. 그거는 엄마랑 언니들이랑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도 아니고 미팅, 소개팅, 최선 다해 열심히 해 얼른 시집부터 가라는 얘기를 듣는 대학교 신입생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게 다 되면 어디 그게 인생인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팅, 소개팅에 정신이 없을 거라는 희망찬 여대생의 꿈은 학교 들어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재미없던 공부가
대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왜 그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고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죽을 것처럼 괴롭더니 제가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미팅 소개팅은 뒷전이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마 장학금 받아오는 딸을 저희 엄마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걸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올 때마다 엄마는 한숨 푹푹 쉬면서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남자 만나라고, 연애하라고 저한테 닥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연애도 해본 놈이 하고 한번 스타트를 그래도 끊어야 계속 누군가가 인생에 들어오나 봐요. 공부 조금만 더 하다가 만나지, 공부 조금만 더 하다 만나지 하고 미뤘더니 아이고 이런 대학 졸업하면서까지 저는 남자 한 번 안 만나본 쑥맥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연애하는 20대 때 연애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 20대 후에 연애가 갑자기 될 리는 없잖아요. 결국 저는 엄마의 바람은 저 뒤로 밀어둔 채 그냥 연애 한 번 안 하는 30대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다가오는 남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가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마음에 들질 않는걸요. 사실 젊은 시절에 이래저래 사고도 좀 쳐보고 그래서 이놈은 어떤 놈이고 저놈은 어떤 놈이다라는 걸 좀 겪어봐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험도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 저는 제게 다가오는 모든 남자가 다 두려움 혹은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놈이건 만나면 그 놈이 내 뒤통수 칠 것 같은 마음에 진짜로 연애는 점점 더 요원한 상황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를 안 만나는 대신 제 커리어는 점점 쑥쑥 높아져만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저한테 남자한테는 관심도 하나 없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마침 시대도 변해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진심으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거든요. 절대로 제가 원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차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 몇 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 회사 상사분한테도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해서 제가 여러모로 아주 편하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번 잘 지내보라고 자주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분인가 보다. 상사가 이렇게까지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능력으로 인정받는 여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약간 보이시한 느낌도 있어서 어떨 때는 오빠 같고 어떨 때는 남동생 같은 느낌도 나면서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확고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우유부단한 저랑도 잘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고 프로젝트도 몇 번 간접적으로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또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약간의 안면인식 장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정말 너무너무 기억을 못해요. 십수년을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이랑 한 2, 3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당황스럽게도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얼굴이 낯설어서 잠시 머뭇거리게 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한 몇 달 못 보면 낯가림이 생기니까요.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자 이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일하지 않는 거면 사실 얼굴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무척 편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자면 당장 연애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친구가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늦게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시간들이 늘어났어요. 오죽하면 제 동료들이 몹시 의심 어린 눈빛으로 혹시 저한테 연애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연애는 무슨 연애냐고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의 성 정체성이 만약에 일반인들과 조금 다르다면 이거는 연애라고 해도 될 만큼 지금 나는 그 친구에게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만큼 잘 맞고 한 번도 또래 친구들과 이렇게 즐거워 본 적이 없는 저는 그 친구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몇 주씩 못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통화나 문자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동안만큼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술 먹고 약간 술 기운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만약에 네가 남자였으면 연애하자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당황한 듯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혹시 선을 넘은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그런 말 하는 거 기분 상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서 손살에 치고 농담이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내내 그 친구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혹시 이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좋은 관계가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얘기한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한 말이 정말로 부담스럽고 싫었나 봐요. 그날부터 제 연락을 잘 안 받고 피하더니 어느 순간 저와의 연락을 딱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번씩 메일을 주고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무미건조하게 딱 할 말만 하고 더 길게 저랑 얘기를 이어나가지 않더라고요. 괜한 말을 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망쳐버렸나 보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슬퍼져 왔습니다. 사실 그럴 마음이 아닌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사과하는 메일과 문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저한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한테 의논하고 같이 고민해 줬을 텐데 혼자서 결정하고 이전한 걸 보니 저한테 정말로 뭔가 마음이 상했거나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30대 초에 처음 시작한 저의 친밀한 인간관계는 애매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사회에서 친해진 언니 동생이 있더라도 제가 지레겁이 나서 혼자 먼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된통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 쪽에서 아무리 언니 언니 하며 친근하게 굴어도 제가 딱 거리 두고 자르게 되고 밥 먹자 술 먹자 해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딱딱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랑 함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면서 저는 그냥 외로운 중년으로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마침 그즈음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둘째 언니가 이혼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제 모든 애정을 그 조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저는 연애도 평생 못하고 조카만 바라보고 있는 그냥 능력 있는 조카 바보 이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참 허망하더라고요. 조카는 제 눈에는 아무리 예뻐도 결국에는 저희 언니 자식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 엄마가 먼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한 번도 리턴이 되어서 오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것조차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몇 번 서운한 기색을 보이니까 언니는 너는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조카가 자기 엄마 사랑하는 것까지 질투하냐며 오히려 저를 좀 어이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이래서 사랑할 때는 대가 바라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알면서도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은 50대가 되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던 회사도 오히려 제가 있어서 더 안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인생 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허망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즉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조카를 많이 사랑했잖아요. 조카 유학비와 대학원비를 지원해줄 마음을 혼자 먹고는 있었거든요. 저야 자식도 없고 돈 있어서 뭐합니까? 제가 사랑하는 조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언니도 조카도 제가 어느 정도는 보태줄 거라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마음이 어떤 이유에선지 다 필요 없다라면서 앵돌아지고 나니까 굳이 조카한테 그렇게 큰 재산 쏟아부어 돈 들이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노후에 살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행 다닐 때 쓸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 그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언니랑 조카가 펄쩍 뛰면서 한 1000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럼 자기네들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더니 오히려 두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 돈으로 그 둘이 미래 계획을 다 해놨더라고요. 학교는 외국의 어디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까지 전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거기 따라가서 뒷바라지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기막힌 건 그 모든 계획에 제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짜놓은 거였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한테
의논을 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둘이서 멋대로 정했느냐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러는 겁니다. 예, 넌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고 그 많은 돈 남겨줄 사람, 물려줄 사람도 없을 건데 돈 아껴서 뭐하니?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한테 쓰는 게 낫지. 보람이라도 있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저를 배려해 준 거라나요? 그나마 핏줄한테 쓰는 돈은 허망하지 않고 보람이라도 있는데 그 돈 안 쓰다가 남한테 뜯기면 억울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허망함이라는 감정이 와락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 이때까지 일하고 돈 쓰면서 한 번도 허망하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언니 말에 나 처음으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았어. 나 되게 허망하네. 내가 호의로 내 조카 예뻐서 해주는 건 앞으로도 내 마음이 땡기면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언니랑 영은이가 나를 두고 지갑에서 돈 빼가는 계획 세우는 거 이제 안 했으면 해. 나 더 이상 그렇게 돈 쓸 생각이 없거든. 그때 황당해하던 언니의 표정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평생 빨대 꽂으려고 했던 아주 큰 화수분 음료수가 사라진 것 같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돈 앞에서는 형제자매도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바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떠난 이유는 사실 단 하나였어요. 그나마 가장 인간적으로 저와 많은 교류가 있었고 여전히 저에게는 행복이자 미안함이자 미련으로 남아있는 그 친구가 영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소문을 바람결에 10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직 그 친구가 영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혹여 길 가다가라도 마주친다면 저는 그 친구와 다시 한번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가서 사실 제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런던 근교의 작은 도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냥 거기에 있는 학교 어학당을 다니며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원에서 바람 쐬는 날들이 쭉 이어졌죠. 그런데 예전 회사에서 제가 함께 일하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랑 파트너로 일하고 있던 영국의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큰 부담 안 가져도 되니 혹시 해줄 수 있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아르바이트야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도 아무리 제 돈 가지고는 왔다지만 이곳에서 계속 머물려면 돈이 더 있는 게 좋으니까 알바 정도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하던 일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대표인 회사라고 하니 큰 부담 없이 갔죠. 처음 가서 면접을 했는데 회사 대표님이 엄청 건장하신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운동을 진짜 많이 하셨는지 몸집이 꼭 프로 레슬링 선수 같았습니다. 속으로 우와, 내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이 나이까지 저렇게 근육 키워서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의지가 대단하신 사람인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저를 보고 살짝 당황하신 듯 눈을 껌뻑껌뻑하며 한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닥 그 반응이 놀랍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엄청 남자 같은 데다가 제가 일하는 이 분야가 여자는 드물고 남자는 흔한 분야거든요. 게다가 제 옛 회사 대표님이 뭔가를 막 상세하게
꼼꼼히 설명하시는 양반이 아니라 아마 그분은 당연히 제가 젊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TF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거였으니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세하게 묻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그래서 여자라서 당황하셨냐, 경력은 뭐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일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먼저 좀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런 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만 잘해주시면 된다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꽤 시원시원한 양반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바로 그러면 일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업무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그런지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재미도 있어서 제가 처음에 계약한 기간보다는 좀 오래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낯을 많이 가리실 뿐 다정한 진심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20년 전에 영국으로 파견 근무 나오셨다가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나는 바람에 그냥 영국에 머물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 사업체를 차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꽤 규모도 크게 키웠고 사업도 안정이 돼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하고 은퇴하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10년 뒤면 70인데 그때 은퇴하면 너무나 노는데 억울하지 않겠냐며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안 그래도 억울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차라며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어쩐지 약간 정감이 가고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던 저희가 뭔가 친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게요. 그 결과 저는 그분이 저처럼 가정도 없고 아이도 없는 온전한 싱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결혼 안 하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좀 당황하시면서 그냥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마음을 알리기도 전에 좀 일이 어긋났고 해명하기도 전에 영국으로 왔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다 그런 모양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며 그냥 호응을 해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조금씩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고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주말에는 근교 여행 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가끔 연락하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기집애야. 우리는 그런 걸 연애라고 부르기로 했어. 너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평생 안 가더니 60 다 되어 연애하기 쉽지 않지. 하긴 그래 쉽지 않으니까 지가 하고 있는 게 연애인지 뭔지도 모르지. 아이고 이 쑥매. 뭐라고? 이게 연애라고? 에휴 아니야. 만약에 연애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감 있는 모습을 보이던가 나한테 뭔가 고백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미래 계획을 짜던가 뭐라도 했겠지. 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못하고 있는 거지. 야, 그 사람도 너처럼 연애 쑥맥인 그런 남자 아니야? 에휴,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친구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바보인가 봐요. 친구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고민해보니 어쩐지 연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일생일대의 일탈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한번 끼를 부려보기로 했어요. 제가 뭐 아나요? 정말 60다 돼서 인터넷으로 연애 코칭 프로그램을 공부하듯 보고 20대 애들이나 볼 것 같은 연애서도 있는 대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정말 사랑과 연애는 나이와 시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감성이기는 한가 봐요. 심리 테스트에서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연애 꿀팁까지 아주 뒤늦게 푹 빠져 공부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쏟아부어 그 회사 대표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안 부리던 애교도 부려보고 밀당이라는 것도 해보고 추파도 던졌죠. 아니 그런데 이 남자 혹시 무슨 이상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거 있죠. 아,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제가 술 먹고 취한 척 기댔던 어느 날 그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볼에 뽀뽀라도 좀 하라고 술 먹고 슬쩍 어깨에 기대서 눈 감고 자는 척 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아주 꼿꼿하게 앉아서 고스란히 베개 역할만 하더라고요. 슬쩍 스치는 손짓 하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일어났다니까요. 하도 고개를 한쪽으로 오래 기울이고 있어서 목에 담이 들어가지고 그로부터 며칠은 한쪽으로 목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다 늙어 끼부리다 몸만 상했죠 뭐.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 심증으로는 마음이 있는 게 보이는데 확 다가오지는 않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 기다리다가는 금방 7순되고 8순되고 관 들어가겠다 싶어서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4달 정도 그렇게 밀당을 하다 제가 어느 날 선언을 했습니다. 일도 얼추 마무리된 것 같으니 회사 그만두고 얼추 정리 좀 하다가 한국 들어갈 거라고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한국을 왜 가냐고 하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확 윽박을 질렀습니다. 한국을 왜 가긴요? 여기 뭐 만붙일 데가 있어요? 기댈 데가 있어요. 차라리 내 맘 편한 데 가서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살게요. 여긴 딱히 먹잘 것도 없고 그냥 한국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머뭇머뭇 자기한테 화가 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눈치 팔아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서 제가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정도면 정말 눈치 팔아먹은 거죠? 저 그냥 편하게 혼자 살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붙들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 못하는 거죠? 뭔 소린가 싶어서 눈을 껌뻑껌뻑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기억 못하는 거잖아. 얘는 애 얼굴 기억 잘 못한다고 했고 내가 이름도 바꿨고 그때랑은 외모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나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한 이름은 제 기억 속에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국에 와서 성별을 바꾸는 수술을 한 건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혼자 복잡한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글쎄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저 사람은 남자한테 일절 관심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성별 밝히지 않고 다가왔다가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남자로 다가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자기를 딱 여자라고 생각하고 친한 친구처럼 대하니 어떻게 새삼스레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멍하게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로 다가가고 싶었는데 아예 여자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고 나를 여자친구로 대하니까 갑자기 남자라고 고백하면 또 멀어질까 봐 그랬지. 이거를 언제 밝혀야 되나 언제 밝혀야 되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이걸 기회를 놓쳤구나 싶어서 그냥 도망왔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지금처럼 살아남기에 영국에서 살다 보니 그 기회도 놓친 거지. 아니, 그러면 나를 처음 봤을 때 얘기를 하지. 이번엔 왜 또 숨긴 거야? 잡념 떨쳐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됐거든? 남녀 사이로 다시 친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또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라고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알아? 분명히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 자꾸만 나올 텐데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또 도망갈까봐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어이없다라면 어이없는 관계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제가 두 번 다 마음을 그나마 열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던 걸까요? 하긴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은 아주 많이 곱상한 얼굴에 체격도 왜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도 많이 지났고 외국에서 살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름까지 바꿨으니 저처럼 얼굴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는 제가 또 화들짝 놀라 달아날까봐 조심하느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성격 어디 가나요? 30대 때 망설였던 그 성격 60대에 가서도 똑같이 나온 거죠. 어쨌거나 저와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아주 본격적으로 뒤늦게 폭풍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니 그와 저는 요즘 20대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에 투자해 보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영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그도 당장 사업을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 역시 그를 도와 조금 더 일을 한 후에 같이 은퇴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년을 함께 지낼 계획이거든요. 저의 연애 소식을 듣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떨떠름해했던 건 저희 둘째 언니입니다. 첫째 언니, 셋째 언니, 엄마 모두 펄펄 뛰며 좋아했는데 아마 내심 둘째 언니는 제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살살 저를 꼬셔서 조카의 미래에 투자하게끔 하려고 했었나 봐요. 어쨌건 저도 이제 진짜 제 인생 함께할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라는 좋은 투자처가 생겼으니 쓸데없이 저한테 침발라서 눈독 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거리를 좀 두려고요. 뒤늦게 찾아온 연애에 아주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알콩달콩 지내는 이 재미 정말 좋네요. 이렇게 행복한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왜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